블록체인 나우 마지막 4부의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은주입니다. 세계 최초, 국내 최초 블록체인 전문 경제방송 글로벌 A에서는 비트코인부터 알트코인의 행방들, 또 다양한 국내외 이슈들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매일 아침 8시에서 12시까지 4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업계에 계신 다양한 전문가분들과 함께 저희 시장 보다 깊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올레TV 187번, HNTV 417번, 그리고 유튜브에서 블록체인 나우를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이번 시간에는 이승익 기자의 풍문 레이더 시간입니다. 함께 보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자본시장 심층 취재 코너입니다. 풍문 레이더 진행을 맡고 있는 이승익 기자입니다. 예, 어느덧 국내 최고의 명절이죠. 추석이 우리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올 추석도 풍성한 명절, 온 가족이 오손도손 모여서 풍성한 명절 맞이하시길 바라고, 작년에도 이어서 코로나가 아직 확산세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각별히 건강 유의하시는 명절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경제 이슈 정리하기 위해서 스투데이의 한훈식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뭐 또 재밌는 코너 소재들을 많이 좀 발굴해 오셨는데, 예. 교보생명, 예. 신창재 회장과 어피니티의 소송이 상당히 오랫동안 예. 지금 이어지고 있어요. 예. 근데 최근에 국제중재재판소인가요? 거기서 예. 뭐 판결이 나왔다고 하네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측의 주장이 서로 우리가 이겼다. 예. 자축을 하고 있는데, 예. 이게 뭐 어떻게 재판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엇갈린 해석이 나올 수가 있죠? 먼저 양측의 어떤 분쟁은 시발은 지난 2012년에 시작되었습니다. 네. 예, 그때 어피니트가 신창재 회장의 백기사 역할을 자처하면서 당시 대우 인터내셔널이 가지고 있던 교보생명 지분 24%를 인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인수하면서 그 당시에 양측 간에 그 합의가 있었습니다. 3년 뒤, 그러니까 2015년 9월까지 교보생명을 IPO하겠다, 기업 공개를 하겠다는 그런 상장을 시킨다는 얘기죠? 예, 합의를 했습니다. 그 상장이 불발되면서 양측이 갈등이 노골화되었습니다. 결국 어피니티 쪽이 국제 상공회의소에 중재를 요청하게 되면서 며칠 전인가 이렇게 국제 상공회의소에 있던 재판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예전에 제가 그 주 대우그룹 시절이죠. 네, 예. 그 기자 대우를 출입할 때 대우 인터내셔널이 예. 어피니티 측에 매각을 했던 지분이 당시 그 지금 고인이 되신 대우그룹의 창업자인 김우중 회장의 차명 지분이 아니냐는 또 주식시장에 설이 많이 있었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집중적인 좀 취재를 했는데, 이거 지금 광화문에 있는 그 교보생명 빌딩, 네네. 그 교보생명 빌딩이 80년 초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네. 그 서울역 앞에 아니죠. 광화문에 있는. 이 광화문에 뭐 예. 거의 그 당시 90년대 초반이면 거의 랜드마크였죠, 서울에. 네네. 랜드마크였고, 또 하나 그 특이할 점이 그 교보생명 빌딩이 당시 그 신용호 교보생명 창업주가 일본 도쿄에 있는 주1 미국 대사관 건물을 보고 착안해서 네네. 비슷한 건물을 짓게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 건축 양식의 어떤 그런 모듈리즘 양식입니다. 그 건물이 보면 교보생명 빌딩이 서울 광화문에도 있고 지방에도 보면 교보생명 빌딩이 거의 비슷한 형태입니다. 네. 비슷한 모습으로 예. 지어져 있습니다. 그런 어떤 유형가 있고, 또 교보생명 빌딩을 시공한 쪽은 당시 그 주대우 건설이었습니다. 네. 주대우가 그 종합상사인데 그 당시 그 상사부, 무역 부문, 건설 부문으로 나눠 있었는데 주대우 건설 부문에서 이 빌딩을 짓게 됐습니다. 빌딩을 짓고 공사를 끝내고 난 다음에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하고 당시 교보생명 지분을
아, 공사되고, 선물로 대납을 예, 하는 받게 케이스네. 되었습니다. 예, 뭐 특별한 이유가 있네. 그 당시 뭐 교보했던 그런 뭐 사항이 좀 재정적 사항이 좀 안 좋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 직접 한마디로 발주자가 돈이 없으니까 예, 예. 돈 대신 지분을 주겠다. 예. 뭐 대우 입장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받은 상황이었겠네요. 그러면. 뭐 그런 상황이었는데 당시만 하더라도 뭐 기업 회계 시스템이 이렇게 좀 투명하지 않다 보니까 사실 네네. 이게 뭐 전부 다 이렇게 김우중 회장 개인한테로 가기로 돼 있다가 네, 주대우 네, 쪽에 24% 그리고 김우중 회장 쪽에 12%가 가게 되었습니다. 네. 토탈 뭐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우중 회장이 관계된 지분이 한 36%, 3분의 1을 넘었었습니다. 그러다가 대우가 워크아웃 되면서 어떻게 보면 그 두 양측이 가진 지분이 캔코 한국자산공사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네. 예, 그런 이유가 있고 또 하나 뭐 취재에 뒷담화지만 한때 2000년 초반에 그 김우중 회장께서 이 교보생명 지분을 가지고 재개하려는 어떤 그런 또 뭐라 합니까 기회도 한번 노렸던 게 또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았던 공사 대금이 예. 효자 노릇이 된 거네요. 예, 그런 그만큼 셈이죠. 가치가 커졌다는 얘기인데. 예. 그렇다면 지금 양측 모두 지금 소송에서 이겼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예. 시장에서는 이게 반응들이 어떤가요? 지금 뭐 그 국제상공회에서 재판부에서 나온 어떤 판결문상 네네. 서로 양측이 그 유리한 부분만 뜯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원사이드로 뭐 10대 0의 판결이 아니었나 봐요. 그쪽은 아니었습니다. 예. 거의 보면 뭐 승자도 패자도 없는 어떤 그런 판결 결과였습니다. 잠깐 뭐 살펴보자면 그 판결 결과에서는 그 어딥니까 그게 어디야 풋옵션 권리에 대해서 40만 9천 원을 요구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3자가 납득할 수 있는 가격을 제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피니디 쪽에. 모르시는 시청자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풋옵션이 뭔가요? 이게 풋옵션이라는 게 원래 그 카모더티 마켓 원자재 시장에서 나온 개념입니다. 특정 상품을 특정 시점에 네. 특정 가격으로 팔 수 있는 그러한 권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반대 개념으로 콜옵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내가 언제든지 원하는 가격에 살 수 있는 것이 콜옵션. 예. 그다음에 파는 사람이 언제든지 내가 당신에게 이 가격에 팔게 하는 게 풋옵션 그런 예. 개념인가요? 그런 셈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또 신창재 회장, 네. 교보생명 지분율이 경영권 확보 차원에서 최소 수준인 3분의 1까지 내려왔다. 예. 그래서 어페이트 측 물량이 풀리면 경영권을 위협받을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네, 이게 예. 실제로 어느 정도 위협적인 그 경영권 지분인가요? 지금 뭐 확고한 경영권 확보하려면 뭐 가반이 넘어야 될 텐데 지금 신창재 회장하고 그 뭐 주변인까지 합쳐서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나머지는 재무적 투자자들이 그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만약 양측의 그 갈등이 길어진다면 어피니티 측이 이 지분을 다른 쪽에 내다 팔 수도 있습니다. 아, 이제 승소를 했을 경우에. 뭐 승소보다는 계속 재판이 길어지면 네. 사실 이번 국제상공회에서 했던 재판 결과가 나왔지만 국내에는 그런 기속력이 없습니다. 다시 이 재판 결과를 가지고 다시 국내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기간이 뭐 최소 2년, 3년, 길어지면 5, 6년이 걸립니다. 네. 이러한 상태에서는 어피니티 같은 경우에도 결국 재무적 투자자니까 다른 투자자들한테서 투자를 받은 겁니다. 네. 국민연금이라든지 다른 해외 투자가들에서 투자를 받은 건데 결국 어떤 그 투자자들의 어떤 그런 뭐 요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 압박을 받다 보면 결국 어피니티 쪽도 이 지분을 다른 쪽에 제3자한테 매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당장 신 회장의 어떤 그런 경영권이 위협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이게 단순히 그 주식 블록딜의 캐피탈 게인이 목적이 아니라 그 이면에는 교보생명그룹의 경영권이 좌지우지될 수 있는 그렇죠. 런 상당히 네. 큰 배경이 깔려 있는 거네요. 사실 그 신 회장, 신창재 회장이 이 풋옵션을 거절한 것도 이 이면에는 신창재 회장이 가진 현금 동원력이 거의 없습니다. 아, 지금 신창재 회장이 가진 어떤 그런 재산으로는 지금 교보생명 지분 한 33%, 시장 가치로 따지자면 1조 5천억 정도 됩니다.
당장 어피니티 쪽에 어떤 요구를 들어주려면 당장 현금이 2조 원이 필요합니다. 2조 원이요. 예. 그 신창기 회장이 그 소위 말해 지분을 다 팔아야 되는데 네. 시장상에서 불가능한 거죠. 다 그러니까 팔아도 다 팔면 2조를 마련할 수가 있나요? 없죠. 지금 어떤 정도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으로 팔아도 5천억 내지 1조가 필요합니다. 추가로. 추가로요? 예. 그럴 바엔 죽기 살기로 정말 이 소송을 승소를 해야겠네요. 신 회장 입장에서. 근데 결국 만약 소송전이 오래 끌다 보면 교보생명 내지 어떤 신창기 회장 개인의 어떤 그런 이미지 추락이라는 게 그런 게 좀 이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결국 시장에서는 서로 양측이 네. 합의를 보지 않겠냐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네. 둘 다 피를 보게 되는 어떤 그런 결과니까 네.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 타협점을 찾을 것으로 뭐 판단됩니다. 만약에 서로 합의점을 찾는다라고 봤을 때 어느 정도 선에서 합의가 될 수 있을까요? 지금 어피니티 쪽이 매입 가격이 25만 원 정도 됩니다. 25만 원. 뭐 나름대로 이쪽도 나름대로 그간의 어떤 뭐 투자 비용을 생각한다면 적어도 뭐 30만 원 정도 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이게 좀 보유한 지 한 몇 년 정도 됐나요? 이 소송을 하고 한 게? 이제 한 2012년이니까 이제 9년이죠. 거의 10년 가까이 되는데 예. 내가 보기엔 기획 어페이티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공격적 투자 펀드로 알고 있는데 이들의 기대 수익률을 감안하면 25만 원에 매입했으면 최소 40만 원 이상은 돼야 될 것 같은데 10년 이상. 사실 그래서 이번에 예. 풋 옵션을 하면서 그 가격을 제시한 게 40만 9천 원입니다. 40만 9천 원이요. 그 어피니티 쪽에서는 그게 시장 적정 가격이라고 했습니다. 그 시장 가격이 나오게 된 게 2018년 9월 기준 그 다른 그 경쟁사들, 그러니까 삼성생명이라든지 하나생명의 어떤 그런 최근 1년간의 어떤 주가를 참고해서 그 40만 9천이라는 가격을 내놓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어떤 그런 보험사들의 어떤 그런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당연히 주가도 좋게 나타났었고 그런 상황입니다. 네, 어쨌든 뭐 일반 서민들은 사실 그 교보생명 소송에 대해서 잘 몰라요. 관심도 예, 예. 없고 피부에 와닿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 그 여의도라든가 강남에 예, 금융권에서는 상당히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슈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오늘 저녁 약속이 강남역에 있는 교보생명 사거리인데 또 예. 감회가 새롭네요. 예. 예, 또 다음 소식 얘기해 보도록 하시죠. 재난지원금 이게 신라의 골품 제도를 다시 소환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혹시 제가 사회자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네. 재난지원금 받으셨나요? 노코멘트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요새는 이렇게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게 굉장히 신뢰가 된다고 합니다. 아, 예. 왜 그렇죠? 지금 재난지원금을 못 받은 사람들은 상위 12%, 네. 굉장히 부자인 셈이죠. 네네. 어떤 블로그에는 자기가 재난지원금을 못 받았다는 어떤 그런 내용을 올린답니다. 은근하게 뭐 자랑하는 식으로. 하지만 또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보면 상대적으로 그에 비해서는 가난한 사람들이니까 조금은 이렇게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답니다. 저도 순간 고민을 막 노코멘트를 한 이유가 바로 정확하게 맥을 짚으셨는데 네. 저희 소득 수준이 공개가 되는 게 상당히 좀 부담스러워서 제가 그렇죠. 말씀을 안 드린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번에 그 선정된 그 소득 기준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부 입장에서 줄을 세운 건가요? 이게 소위 말하는 중위소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가구를 일렬로 줄을 쫙 세웠었을 때 네. 중간에 있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네. 상위 12%는 제외하고 네. 나머지 하위 88%. 우리나라 지금 중위소득 가구당 중위소득 기준이 대략 한 어느 정도 기준인가요? 지금 월 소득 기준으로 한 300만 원 후반대 정도 준. 아, 그게 우리나라의 딱 중심에 있는 예, 중위소득인데 예, 예. 한 가구당 예. 보통 한 가구라고 하면 한 4인 기준 정도를 보나요? 보통 4인 가구 기준이죠. 네. 그렇다면 금수저, 흑수저론에 이어서 신골품 제도가 요즘 이제 다시 이렇게 그 회자가 되고 있는데 경제적 불평등에 따른 사회적 갈등과 또 이에 따른 또 비용도 또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사실 흑수저, 금수저 뭐 최근에 와서 뭐 골품제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최근 한 5, 6년 사이에 그 급속하게 사회에 어떤 뭐 그런 뭐 또 회자되고 있는 어떤 그런 개념입니다. 사실 뭐 우리나라가 IMF 전만 하더라도 두터운 중산층이 있었습니다. 네. 어느 정도 일을 열심히 하면 뭐 집도 살 수 있었고 뭐 나름대로 어떤 그런 상위 계층으로 뛰어놀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IMF를 계기로 그 중산층이라는 게 끼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가 많이 양극화된 게 사실입니다. 그렇죠. 빈부격차가 더 드러나게 된 거죠. 저는 그러다 이번 보니까- 정부 들어서 코로나 예. 발생되면 더욱더 부익부 빈익빈 양극화 현상이 더 심해진 것 같아요. 특히 뭐 강남 아파트가 상승이라든지 자산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네. 그런 갈등이 더 부각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그 정부의 정책 혼선, 이 논란에 불을 붙이고 있다는 지적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예. 정부의 복지 종이 소득을 기준으로 차등 지원되고 그 80% 지급 방침이 정해졌다가 그게 또 88%로 바뀌고 정책 혼선이 계속 왔다 갔다 했어요. 예. 또 재난지원금에 대한 뭐 국민청원, 뭐 이의 신청도 상당히 지금 많다 그러죠. 예. 지금 뭐 의신청이 어제 기준으로 국민권익에 25만 건 정도 25만 건이요? 예,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모두가 납득을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 뭐 일각에서는 차라리 20만 원씩 주면서 100% 주는 게 더 합당하지 않냐. 하는- 모두에게? 예. 전 국민한테. 최근에 와서 어떤 그런 복지 정책에서 이게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복지 정책이란 게 그 일종의 어떤 시혜였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 국민들이 일종의 시혜보다는 시민적 권리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선택적 복지보다는 어떤 그런 보편적인 복지를 따지는 거죠. 빈부를 떠나서. 참 정부 입장에서도 머리 아프겠어요. 줘도 문제고 안 줘도 문제고. 제가 보기에는 차라리 이게 뭐 88% 나누고 나중에 A 신청 받고 이에 대한 어떤 그런 기회 비용이 더 든다고 봅니다. 아, 국가적 비용이. 그렇죠. 근데 일각에서는 이게 뭐 꼭 이렇게 뭐 전체 국민들을 뭐 상위 12% 나머지 88% 나눈 게 네. 어느 정도의 그 정부의 어떤 그 정책적인 의도가 있는 게 하는 그런 의심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 내년 대선에 관련된 갈분 다 관련돼 있죠. 그런 아. 부분도. 그거 뭐 좀 민감한 부분이니까 정확하게 제가 좀 멘트하기는 좀 제가 좀 곤란하다고 이게 판단됩니다. 뭐 약간 뭐 해석의 차원은 있겠지만 어쨌든 뭐 내년 대선이 있다 보니까 네. 뭐 어쨌든 뭐 그렇게 또 연결될 수 있는 또 접점도 충분히 생길 수는 있겠어요. 결국 오해를 표는 받을 수 있는. 예. 1인 1표 네. 맞습니까? 그런데 뭐 상위 12%가 가진 어떤 그런 정치적인 경제적인 영향은 더 막대합니다. 네. 그런데 뭐 정권으로서는 정부로서는 네. 전체 국민들을 다 1인 1표로 봐야 되나 어떤 그런 점도 있고 하니까 뭐 저 같은 사람만 하더라도 단순하게 생각을 했을 때는 부자인 사람들에게도 굳이 국민재난지원금을 줄 필요가 있냐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어떻게 보면 그게 되게 또 순수한 생각일 수도 있네요. 그게 그렇죠. 또 뒷단에 복잡한 또 이면의 기회적인 비용이라든가 기회비용도 있고. 국민적인 양극화라든가 이게 책에 나오면 그런 게 국민지원금이 아니라 네. 갈등지원금이다. 갈등지원금. 서로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거죠. 그렇겠네. 이게 네. 어떻게 보면 또 국민지원금을 재난지원금을 받는 사람은 하층민으로 약간 분류가 그렇죠. 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라 골품제도처럼. 박탈감을 느끼고 또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받지 않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뭐 주위 사람들한테 은근하게 자랑할 수 있는 또 그런 또 기회가 생기기도 합니다. 자신의 어떤 신분이 네. 상위 10%에 든다. 전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이 자랑 좀 하고 저 같은 네. 사람들은 좀 국민재난지원금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오늘 이런 소재, 재밌는 소재 많이 발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아. 고맙습니다. 네, 이번 코너는 증시 핫이슈 코너입니다. 오늘도 증시 핫이슈 코너를 담당하고 있는 스투데이의 자본시장 전문 기자 김필주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주 깔끔하게 이발을 하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첫 번째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예, 첫 번째는 광진 윈텍의 자회사죠. 프로닉스에 대한 소식입니다. 광진인텍이 현재 지금 상장사인가요? 예, 맞습니다. 지금 자동차 프로닉스도 부품 상장사인가요? 프로닉스는 아닙니다. 아, 네. 상장사 광진인텍의 자회사인 프로닉스. 네, 맞습니다. 네. 그 프로닉스가 인간귀에 버금가는 센서를 만들었다고 해서 화제인데요. 일단 이 프로닉스가 어떤 회사인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이 프로닉스는 보이스 센서와 마이크로 LED죠. 이 마이크로 LED를 회사의 주력 파이프라인으로 삼고 있는 회사입니다. 첫 번째 이 보이스 센서는 유연한 앞전 물질을 자체 개발 활용해서 인식률을 획기적으로 높인 이런 보이스 센서인데요. 특히 인간의 달팽이관, 이 달팽이관에 있는 기저막 음성 인식 원리를 이용해서 인간의 귀처럼 들을 수 있게끔 만든 음성 인식 센서입니다. 두 번째로는 마이크로 LED인데요.
기존의 치평 마이크로 LED에 비해서 현저하게 얇은 이런 마이크로 LED를 매우 작게 만드는 기술을 보유해서 원가 절감까지 가능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기술을 개발한 그 프로닉스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이번에 개발한 이 보이스 센서가 이제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네. 보청기나 음성 인식 기계가 우리가 활용을 할 때 우리가 뭐 아이폰으로 시리로 음성 인식을 한다든지 그럴 때는 주위가 시끄럽거나 좀 멀리 있으면 음성 인식률이 상당히 떨어지게 됩니다. 네. 하지만 이 프로닉스에서 개발한 이 센서는 인간의 달팽이관이 작동하는 방식을 그대로 모사를 했기 때문에 인간처럼 상당히 멀리 있어도 들을 수가 있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마이크로폰 대비 최고 8배 먼 곳에 소리를 감지할 수 있고 최고 22배, 즉 22배 깨끗한 음성 신호를 포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달팽이관을 그대로 그 원리를 똑같이 그 인용했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점점 나이가 들다 보니까 노안이 오고 난청이 와서 잘 안 들려요. 그래서 항상 집에서 집사람과 TV를 갖고 많이 싸우는데 TV 볼륨이 크다 작다로 상당히 그 많이 좀 다툼이 있구나. 왜냐하면 안 들리다 보니까 이게 점점 그 TV의 볼륨이 올라가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어쨌든 인간의 달팽이관을 그대로 작동 방식을 가져갔다고 하면 어쨌든 기계다 보니까 난청은 오질 않겠네요. 예, 그런 건 오진 않고 이제 계속 우리가 젊을 때 20대 네. 생생한 그 달팽이관을 계속 유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도 이게 운전을 하면서 뭐 여러 가지 메시지라든가 카톡을 할 때 누르질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음성 인식으로 입력을 하곤 하는데 너무 오류가 많다 보니까 이게 더 불편해요, 어쩔 때는. 근데 이런 또 모순점이라든가 오류도 많이 좀 극복을 하고 있네요. 예, 맞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보청기라든지 음성 인식 센서는 인간이 말해도 이게 제대로 받아 적는 경우가 되게 드물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귀를 모사했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바로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바로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그대로 모사를 한 게 큰 장점이라고 여겨집니다. 만약에 이 기술이 정말 상용화가 되면 음성 인식 시장에서는 상당히 획기적이고 센세이셔널한 그런 그 기업의 가치로 인정이 될 텐데 최근 들어서 미국 구글이죠. 구글 모에서 알파벳과도 협업한다는 시장의 소문이 돌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지난 6일 알파벳과의 긴밀한 협업을 위해서 미국 델라웨어주에 지사를 설립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음성인식 센서 기술 상용화를 위해서 공동 연구 진행이 목적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 부사장 등을 이사로 선임하는 등 현재 준비에 박차를 다하고 있는데요. 현지 법인인 프로닉스 테크놀리지는 음성 센서 기술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과의 협업을 강화할 예정이고 추후 나스닥 등 현지 증시에 상장할 예정입니다. 자, 만약에 프로닉스가 이렇게 상장이 되고 그 다국적 그 굴지의 대기업들이 만약에 투자를 하거나 인수를 한다 그러면 강진인태 모회사 입장에서는 정말 잭팟이 터지는 경우가 나오겠네요. 네, 엄청난 호재로 기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좋은 그 결과가 좀 나와서 또 제2의 쿠팡과 같은 그런 좀 그 효과 어떻게 보면 또 국내에 상당히 많은 그러면 또 큰 외화가 또 유입되는 또 결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애국하는 경우도 또 발생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다음 소식 그 싸이월드 요즘 활발하게 지금 재건을 위해서 좀 투자도 받고 여러 가지 제휴도 확장되고 있고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리네요. 네, 맞습니다. 현재 싸이월드가 최근에 또 투자 유치를 진행을 했습니다. 지난 8월에 다날에 이어서 최근에 기존 주주인 인트로메딕으로부터도 투자 유치를 단행을 했고요. 그 외에 15일 날 한글과 컴퓨터에도 지분 투자를 유치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네. 현재 한컴과의 전략적인 제휴 내용으로는 이번 제휴를 통해서 한컴 뷰어 등 관련 소프트웨어의 실명 회원과 싸이월드 실명 회원을 연동하기로 제휴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한컴 자회사가 운영하는 메타버스 플랫폼, 이 메타버스 플랫폼을 싸이월드에 그대로 옮겨서 연계하는 방안도 현재 제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최근 그 한컴 같은 경우는 좀 인공위성 사업에도 진출하고 상당히 신사업에 그 많은 관심들을 보이고 있는데 향후 이제 그 메타버스 쪽도 본격적으로 뛰어들겠다는 그런 포석으로 봐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한컴은 말씀하신 대로 메타버스 외에도 다양한 사업을 진출하고 있는데요. 현재 이 싸이월드에 보시면 이제 미팅룸이라는 걸 만들고 있습니다. 이 가상 미팅룸 서비스에 한컴의 자사의 웹 에디터를 포함한 클라우드 협업 기술을 활용해서 문서를 작성하고 또 이것을 공유하고 결제받고 회의하는 그런 기능들을 추가로 구현할 계획입니다.
이 가상 미팅룸에서는 기업과 이용자의 접점을 만들 수 있는 쇼룸, 라운지 등이 구성이 돼서 싸이월드의 기업 고객이 새로운 마케팅 채널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약할 예정입니다. 혹시 김 기자는 싸이월드 아이디랑 비밀번호 복원하셨나요? 예, 지금 저도 복원을 했는데 이제 거기서 상당히 흑역사가 많이 나와서 네. 상당히 지금 와이프한테 비밀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 사진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이 다 그대로 다 볼 수가 있네요. 지금 맛보기 서비스라서 한 장 뭐 이렇게 소수만 지금 확인할 수 언제쯤이면 있습니다. 자기가 했던 것들을 다 볼 수가 있네요. 그러면. 현재 지금 원래 9월 달로 발표가 됐었는데 아직 이 오픈 출시가 조금 미뤄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네. 향후 나오는 대로 제가 바로 빠르게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싸이월드 때가 한창 제가 20대였었는데 어떻게 보면 제일 그 외부의 시선에 멋을 부릴 때 네. 저도 빨리 그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복원을 해서 저는 빨리 삭제를 하고 싶어요. 빨리 지우고 싶은 마음. 지우실 거가 되게 많으실 예. 것 같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 우리 그 싸이월드를 보면 내가 왜 그렇게 살았나 상당히 많이 좀 자괴감이 드는.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공감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하겠습니다. 세미시스코 코스닥 상장 기업이죠. 관계사인 에디슨 모터스 이번에 어제 쌍용차 본 입찰이 있었죠. 네, 맞습니다. 그 세 군데 업체가 참여를 했는데 그 중에 에디슨 모터스도 또 참여를 했다고 하는데 이번에 그 자율주행 전기 버스가 개발이 또 상당히 또 잘 되고 있다 그래요. 이제 앞으로 대형 버스도 자율주행 버스를 기대할 수가 있네. 예, 맞습니다. 대형 전기버스를 만드는 게 이제 에디슨 모터스의 주력 사업이었는데요. 여기에 더 나아가서 자율주행이 가능한 이 전기버스를 만들고자 하는 게 에디슨 모터스의 야심찬 계획입니다. 네. KT와 이번에 같이 손을 잡고 한다는데. 네, 맞습니다. 에디슨 모터스와 KT는 지난해 7월 친환경 자율주행 전기차 개발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이 협약에 따라서 에디슨 모터스는 전기차의 차체라든지 이런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개발을 담당하고 KT는 통합 관제, 원격 제어 등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기술 영역을 개발하는 것으로 각각 전담을 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갈수록 이렇게 그 모빌리티 시장, 그 자동차 시장도 보면 이제는 하드웨어를 잘 만드는 것보다 더 가장 중요한 게 이 소프트웨어 쪽인 것 같아요. 네, 무게 중심이 전장 쪽으로 많이 지금 이제 옮겨가고 앞으로 전기차라든가 자율주행 쪽으로 완전히 그 모빌리티 산업들이 재편이 되다 보면 상당히 많이 KT라든가 뭐 SKT라든가 LG라든가 그 합종 연행이 많이 이루어질 것 같네 보니까. 네, 맞습니다. 그 현재 그 자율주행 전기버스 개발 어디까지 진도가 나갔네? 현재 내달까지 다음 달까지 자율주행 차량으로 이제 개조를 마무리하고 자율주행 기능 시험과 시스템 통합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에디슨 모터스 관계자에 따르면 내년 초에 현재 개발 중인 자율협력 주행 전기버스를 시범 운영하기 위해서 현재 막바지 작업에 들어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또 다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장 기업이죠. A루트. 이번에 사회이사로 황석영 작가를 선임을 하면서 본격적인 메세나 활동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20대 여러분들께서는 시청하시는 20대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수가 있는데 적어도 30대 이상의 분들은 황석영 작가 되게 유명하신 그 대한민국 문단의 큰 거산이시죠. 그 황석영 작가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예, 황석영 작가는 1943년 만주에서 출생을 했고요. 동국대 철학과를 졸업을 했습니다. 현재 한국을 대표하는 소설 작가로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 32개국에 작품이 번역 출간될 정도로 정평이 나 있는 한국 문학의 거장이죠. 그는 민족문학작가회 이사, 한국민족예술인 총연합 이사장을 맡으면서 이번 임기는 3년으로 공시됐는데요. 베트남 전쟁에 참전을 했습니다. 이 황석영 작가가 참전을 하고 객지라든지 삼포 가는 길, 장길산 이렇게 대표작들을 많이 발표를 했고요. 등단은 고교 시절 1962년 단편 임석부군으로 신인 문학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학사에 획을 긋는 다양한 걸작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대한민국 민족문학의 양대 산맥이죠. 그 태백산맥을 쓰신 조정래 씨, 그리고 장길산의 황석영 작가. 저희 대학 때는 필독서였었어요. 네. 이 장길산을 읽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상당히 저희 그 시대에는 그 필독서 바이블 같은 서적이었었는데 혹시 황석영 씨 그 문단 내에서 별명이 뭔지 아세요? 모르겠습니다. 황구라라고 합니다. 황구라.
이만큼 그 술자리라든가 이런 데서 이야기 보따리가 끊이지가 않아요. 그 정도로 아시는 것도 참 많으시고 네. 참 유쾌하시고 재밌으신 네. 분이신데 또 요즘 또 건강하고 네, 맞습니다. 또 상당히 많은 또 후배들을 위해서 지원을 좀 아끼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이번 또 상장 기업의 사회이사로 왔어요. 그 에이루트가 이번에 또 최대 주주도 변경이 되면서 에이루트에서 우리 황석영 작가 선임한 의도가 있나요? 네, 일단 최대 주주가 기존의 포르투나 제1호 사모투자 합자회사 외 1명에서 최정임 외 1명으로 현재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바뀐 이유는 최대 주주의 책임을 강화하고 사업을 좀 더 공격적으로 책임감 있게 진행하려는 의도라고 했고요. 사회이사로는 황석영 작가를 선임해서 메세나 활동을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이 메세나라는 것은 기업들이 문화예술에 적극 지원함으로써 사회 공헌과 국가 경쟁력에 이바지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네. 원래 에이루트는 어떤 회사였었나요? 원래 에이루트는 산업용 프린터를 네.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네. 최근에는 온라인 쇼핑이 활발해지면서 물류 및 운송 분야를 기점으로 모바일 프린터 수요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요즘은 에이루트가 자회사 우진기전의 덕을 상당히 많이 보고 있다고 하는데 기존의 프린터 사업 말고 우진기전을 통한 새로운 신사업들이 뭐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예, 우진기전을 통해서 새로운 사업뿐만 아니라 바이오 사업까지 진출했습니다. 이 바이오 사업은 바이로큐어라는 회사를 통해서 현재 항암제 회사를 지금 바이오 사업에도 진출했고. 진출했습니다. 네. 그래서 호주에서 진행하는 간 전이 고형암 치료제 임상 1A상을 지금 완료를 다 했고요. 임상 1B상을 진행 중이면서 내년에 이 임상 1상을 모두 마친다는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런 그 국내 유수의 기업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 예술 아직도 많이 힘들고 힘겹게 그 작품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메세나 지원 아끼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에이루트가 좋은 선례 보여주셔서 문화예술계를 대표해서 제가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소식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엠파워 국내 모 기업과 손을 잡고 수소 연료 전지 사업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국내에서는 이 미국의 그 엠파워와 같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상장 기업이 어디냐 상당히 많은 그 관심을 갖고 있는데 엠파워 어떤 회사인가요? 예, 엠파워는 수소 연료 전지 부품 소재 회사입니다. 스탠퍼드나 UC 버클리 등 수소 연료 전지 분야의 최고의 석학들이 모여서 만든 회사인데요. 현재 국내 기업과 합작 법인을 설립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본 계약을 위해서 실세를 계속 진행 중이고 향후에는 엠파워가 국내 기업과 본 계약을 체결하는 대로 수소연료 전지의 전극 접합체 생산 기술을 이전함과 동시에 생산 체제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네. 그럼 엠파워 말 그대로 회사에 맨파워가 또 상당히 그 인력 구성이 아주 어벤져스급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모였나요? 예, 상당히 지금 어벤져스급의 사람들이 모여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한국게임 마이클 박이 회장 겸 CEO를 맡고 있고 한국에는 미국의 CIA죠. CIA 코리아 미션 센터 센터장인 이 앤드류 김이 현재 주요 주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소프트뱅크 IDC의 전 대표를 지낸 신토 유타카 그리고 현재 상하이 미국 상공회의소 자동차위원 이 의장으로 있는 다임러 크라이슬러 이사 출신 빌 루소 등이 모두 공동 창업자 그리고 자문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급이면 어떤 사업을 해도 대박이 나겠어요? 네, 맞습니다. 예. 엠파워 제품 그렇다면 이 정말 어벤져스급들이 모여서 정말 대단한 제품 경쟁력을 만들었나요? 예, 맞습니다. 제품 이름은 이제 펜프 FC라는 건데요. 이게 자세하게 뭐냐면 수소 연료 전지에 이제 수소가 공급되면 이 전기를 만들고 남은 수소 원전은 나와서 물과 결합을 해서 물로 배출이 되냅니다. 이때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소재가 바로 이 펜프씨인데요. 현재까지는 나피온이라는 소재를 사용해서 대부분의 수소연료 전지가 생산되고 있지만 이 엠파워가 개발한 펜프씨는 전도성이나 내구성, 원가 경쟁력이 기존의 나피온 소재 대비 60% 정도 효율을 높인 것으로 지금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향후 나피온을 대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현재 시장 규모는 1조 5천억 규모로 지금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수소 연료 전지 시장이 그만큼 또 많이 확장이 됐나 봐요. 예, 지금 뭐 국가적으로도 상당히 키우고 있는 산업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쪽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그 유익한 투자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명절 잘 보내세요. 네, 명절. 감사합니다. 네. 네, 세 번째 코너입니다. 블록 위클리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집중 분석을 하는 코너입니다. 오늘도 스투데이의 블록체인 전문위원 김영석 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갈수록 미남이 되시는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그 암호화폐가 이제 1만 종이 돌파를 했다고요? 암호화폐 종류만 1만 종이 넘어요, 이제? 예. 이 스캠 주의보까지 같이 요즘 주의를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어떤 내용이죠? 우선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현재 등재되어 있는 암호화폐의 종류가 총 1만여 종을 넘어섰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많이 또 1만여 종이 상장이 돼 있다, 등재가 돼 있다라고 하는데 코인마켓캡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뭐 코인 힐스, 코인 개코 등의 다른 암호화폐 정보 제공 사이트에 비해서 등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간도 한 6개월 정도 이상 소요가 되고 또 6개월이 지난다 하더라도 무조건 등재된다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코인 마켓캡뿐만 아니라 코인 힐스, 코인 개코 그리고 그 이외에 등재되지 않은 코인들까지 합산한다라고 하면은 총 한 3만여 종이 넘지 않을까라고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코인 마켓캡이 뭔가요? 모르시는 분,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코인 마켓캡이라고 하면은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서 굉장히 공신력 있는 웹사이트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네. 코인 마켓캡 같은 경우에서 거기서 제공을 하는 정보들이 암호화폐의 시총 그리고 뭐 변화율 아니면 그 재단의 공시 등의 각종 정보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거래소 정보까지 또 같이 제공을 하고 있는 웹사이트입니다. 그럼 그 공신력 있는 코인 마켓캡에 등록된 코인만 1만여 종이 넘고 예. 거기에 등록되지 않은 추산되지 않는 코인까지 하면 3만여 종이 넘는다라고 추산이 되는 거죠. 우선 추산 정도만 한 3만여 종이 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예. 사실은 그 이상으로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국내에도 보면 상장되지 않은 코인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예 그 다 어디서 집계가 안 되죠. 그런 코인들이. 집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그야말로 그냥 뭐 종이에 이게 10,000원이라고 쓰고 이게 뭐 100원에 팔아도 이게 일종의 가상화폐가 되는 거잖아요. 정확히 지적해 주신 부분입니다. 실제로 현재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의 별다른 규제안이라든지 그리고 제도가 정확히 제도가 정확히 만들어진 것이 아직 없기 때문에 사실 누구나 하고자 한다면 암호화폐 사업을 새로이 시작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지금의 대한민국의 암호화폐 시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암호화폐 대한민국의 이런 제도만 본다면 예. 뭐 저 같은 사람들도 가까운 문방구에 가서 부루마블을 사고 50만 원짜리를 500원에 팔아도 되는 건가요? 그렇게는 안 되죠, 또. 그게 안 되는 건가요? 예,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얼마나 지금 이 코인 마켓들이 발행이 돼서 유통이 되고 있나요, 지금? 실질적으로는 또 코인 마켓에서 발행이 되고 또 유통이 되고 있는 것은 등재돼 있거나 아니면 또 추산 안에 들어가 있는 3만여 종 중에서 한 1만 5천여 종이 실제로 유통이 되고 있는 것으로 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암호화폐 발행이 생각보다 되게 쉽다는데 지금 어떻게 만들어져요, 암호화폐 발행이? 암호화폐 발행의 경우에 크게 ERC20이라는 이더리움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암호화폐를 먼저 발행을 합니다. 네. 그게 제일 일반적인 경우고 이 ERC20을 통해서 암호화폐를 발행을 할 때 숙달되지 않은 사람은 한 30분, 네. 숙달된 사람은 한 4분 정도면 네. 뭐 한 10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쉽게 암호화폐를 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암호화폐를 만드는데 원가가 10만 원도 안 들어가요? 제가 아주 넉넉하게 잡고 말씀을 드리는 게 10만 원이고 사실은 뭐 정확하게 하면은 한 몇천 원 수준이지 않을까? 몇천 원, 몇만 원 수준.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승희 코인 한번 좀 만들어 주시면 안 되나요? 10만 원 드릴 테니까. 예, 웃자고 말씀드린 겁니다. 예, 네, 조심하셔야 그럼 됩니다. 혹시 국내에서도 이러한 사례가 있는데 예. 특급법 시행과 관련해서 이러한 스캠성 암호화폐 앞으로 어떻게 정리될까요? 우선은 특근법 시행과 관련해서 거래소 입장에서도 현재 상장되어 있는 각종 국내 암호화폐들을 부담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근법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고 나서 거래소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서
현재 기존에 상장되어 있는 암호화폐의 대부분을 상장 폐지하거나 아니면 관리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러한 절차가 다 진행이 되고 나면 대형 거래소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 개인적으로 판매한 암호화폐들까지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사실 잘못한 사람은 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개인적인 취지가 아니라 법에서 저촉된 행위들 한 사람들은 당연히 법적 처벌을 받는 게 맞죠. 받는 게 맞는데 사실 그런 잘못된 네. 코인을 발행을 하고 유통을 시키고 부당한 이익을 취한 사람들에 대해서 처벌할 근거가 아직 없습니다. 아직 법적 근거가 없나요, 조항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인 단순히 뭐 저희 같은 법률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은 사기로 처벌이 안 되나요? 사기로 처벌을 하려고 하면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암호화폐를 통한 부당 이익 취득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근거가 명확히 있어야 됩니다. 네. 하지만 그 암호화폐에 관한 뭐 사기 관련 법안이 아직은 마련이 돼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 이번에 그 특검법과 관련해서 그런 조항들도 만들어지나요? 특근법 관련해서 특근법을 시작으로 암호화폐를 통한 각종 사기 혹은 부당 이익 취득에 대한 법적인 규제 또한 마련이 될 것이라고 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꼭 만들어져야 될 것 같아요. 만들어져야죠, 꼭. 네, 지금 물론 이런 알트코인들을 투자하신 분들은 애석하게도 뭐 많이 손실들이 있겠지만 예. 앞으로 더 큰 피해자들이 양산되지 않기 위해서는 관련 법안이 조속히 빨리 정비가 돼야 되고 지금 관련된 범죄를 일으킨 그 암호화폐 관계자들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리플도 사실 시작할 때는 다단계로 유통이 됐다고 하는데 믿기지가 않는데 그런 말이 사실인가요? 예, 기본적으로 리플 같은 경우에 2017년 말 그리고 2018년 초에 대한민국에서 암호화폐 열풍이 불었을 때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여줬던 코인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2018년 초에 특히 4,500원 정도를 달성을 하면서 기존의 2017년 초반 270원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상승률을 보여줬기 때문에 네. 대한민국의 암호화폐 열풍이 부는 데 있어서도 이 리플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제 개인 그 집 안식구가 예. 리플에 투자를 했었어요. 예. 한 50만 원 갖고 자기도 한번 암호화폐로 공부해 보겠다고 투자를 했는데 참 공교롭게도 방금 말씀하신 4,500원에 그 투자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예. 지금 리플이 얼마죠, 지금? 현재 리플이 1,300원 정도 거래되고 있습니다. 참 그렇게 고점에 잡기도 쉽지가 않을 텐데. 예. 정말 네. 대단한 일 하신 것 네, 같습니다. 그 정말 상당한 내공이죠. 4,500원 최고점에 잡는다는 게. 예. 그래서 이 리플 같은 경우에는 최초에 현재 리플의 역사가 8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데 네. 최초의 다른 코인들이 다른 암호화폐들이 ICO를 통해서 자금을 모집했던 것과 다르게 리플의 경우에는 당시 유통량의 99% 정도가 다단계로 유통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각 나라마다 총판이 존재해서 해당 국가에 대한 다단계 유통을 책임지고 맡았던 경우가 있었는데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리플이 다단계로 많이 퍼지게 되면서 암호화폐가 본격적으로 대한민국에 유행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라고 이게 어떻게 평가를 보면 받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이런 방식들을 다 수입해 온 거네요. 그러면 일종의 다단계 방식으로.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암호화폐의 다단계의 본질은 소개를 시켜줬을 때 수당을 주는 거잖아요. 경우. 예. 그럼 상당히 많은 밑에 하부 조직으로 많은 그 잉여금들이 내려갔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만큼 많이 피해도 당시에는 발생을 했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다만 리플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의외로 굉장히 많이 커졌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모금된 금액을 가지고 사업을 실제로 진행을 하고 또 은행 관련 사업도 진행을 하다 보니까 현재는 리플 자체는 굉장히 건전하게 진정성 있게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내가 대표다 혹은 내가 리플 관계자다라고 나온 사람들이 지금의 리플 개발자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예전에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와 비슷한 좀 그 사례인 것 같은데 예, 정확한 이렇게 비유. 성공을 하고 자리를 잡으니까 기존에 어떻게 유통을 했던 그런 방식들은 다 묻혀지게 돼 있네요. 보니까. 묻혀진다라기보다는 또 칭찬을 받고 있는 거죠. 오히려 칭찬을 받는다. 오히려 그랬기 때문에 성공을 했다. 네. 그렇다고 이런 사례들이 계속 좋은 선례로만 기억된다면 국내에 이를 악용한 상당히 많은 또 안 좋은 사례들
예. 범죄들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또 해외에도 또 유명하신 분이 한 분 계시죠.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 도지코인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직간접적인 홍보를 하고 계신데 요즘 이분 또 어떻게 좀 진정이 되셨나요? 앨런 머스크 테슬라 테크노 킹이라고 하죠. 네. CEO라는 직함 대신에 테크노 킹이라고 스스로 지칭을 하면서 예. 테슬라 그룹을 이끌어가고 있는 앨런 머스크가 도지코인을 본격적으로 홍보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도지코인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암호화폐 시장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한때 암호화폐 중에 비트코인의 시세가 8천만 네. 원까지 치솟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이 8천만 원까지 갔다라고 했을 때는 다른 알트코인의 경우에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특히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앨런 머스크의 도지코인 지지 선언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네. 전 개인적으로 그 앨런 머스크의 천재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들 인정을 하지만 예, 이 가상화폐 관련에 있어서는 상당히 선을 많이 넘는 경우들을 보다 보니까 요즘 상당히 보는 시각이 많이 좀 달라지고 있어요. 일반 대중들의. 예. 좀 이분이 좀 많이 좀 요즘 좀 진정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앨런 머스크 정도의 영향력이 있는 한 그룹의 CEO라면 암호화폐 등의 특히 특정 암호화폐를 지지하고 또 홍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신중을 기했어야 하지 않나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상승을 하게 되면서 피해자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네. 그리고 또 앨런 머스크가 비트코인을 매집한 후에 이를 팔겠다 혹은 전부 매도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거꾸로 가면 되는 건가요, 오히려? 그런 뉘앙스를 풍긴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기존의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알트코인들을 보유하고 있었던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크게 피해로 다가왔던 적이 있었죠. 네. 이게 스캠성 암호화폐, 그다음에 알트코인 암호화폐 이렇게 좀그 시청자분들이 혼돈할 수가 있는데 좀 차이를 어떻게 봐야 되나요? 스캠성과 알트코인의 차이를. 기본적으로 알트코인은 스캠이 아닙니다. 네. 알트코인이 스캠을 뜻하는 건 아니고 네. 비트코인 이외에 나머지 코인들을 알트코인이다라고 통칭을 하고 있는데 네. 스캠 코인 같은 경우에는 쉽게 설명해서 사기 코인 사기코인.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사기 코인과 일반적인 코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좀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런 스캠 코인과 정상적인 코인을 분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닫혀 있습니다. 네. 예. 몇 가지 좀 팁을 알려줄 수 없나요?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일단은 일반 투자자들의 경우에 대형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꽤 진정성이 있는 코인이다. 네. 비전과 뚜렷한 비전과 그리고 플랫폼 상의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해 나가는 그런 코인이다라고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반대로 또 대형 거래소에도 이런 스캠 코인들이 제가 확인한 바로만 상장된 코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 앞으로 우리 그 명절이 지나고 예. 국내 거래소에 상장돼 있는 이런 스캠 코인들 한번 집중 코너로 달아보실 수가 있나요? 사실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럽죠. 왜 그렇죠? 일단은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네.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코인이 스캠 코인이라는 걸 확실히 알고 있다 하더라도 언론에서 다루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싫어하겠죠. 예. 네, 자기가 갖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네. 저는 거래소의 적도 될 수 있고 재단의 적도 될 수 있고 반대로 일반 투자자의 적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그러나 또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투자자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투자에 임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루신다는 말씀이시죠? 결론은? 예. 말씀이 길어갖고 저는 안 다룬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할 뻔했는데 말하면서 고민했죠. 예, 그러신 것 같아요. 결국 뭐로 가도 서울로 오셨네요. 예. 네, 고맙습니다. 앞으로 그 자본시장의 심층 취재 코너 풍물레이더가 자본시장의 건전화를 위해서 더욱더 암호화폐 심층 취재 저희가 더 노력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곧 있으면 명절입니다. 여러분들 고향 내려가시는 분들 많으시고 서울에서 모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코로나 각별히 유의하시고 사실 제가 지난번 방송 못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백신 부작용으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백신 부작용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빨리 병원 가셔서 치료받으시고 국가의 또 지원금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